인테리어는 창업 비용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들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하길 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카페 인테리어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자재와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테리어를 찾기란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이 비슷하고 둘째, 그것을 시공하는 인테리어 업자나 인부들의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고 셋째, 카페 사장이 본인 가게의 인테리어 컨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덕분이네는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명확한 인테리어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설계와 디자인 팀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의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상당한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평준화된 인테리어 업체들의 경우 합리적인 인테리어 시공비는 평당 150만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이보다 낮으면 운이 좋으신 거고요. 높으면 바가지 쓰신 겁니다. 이럴 경우 평당 50만원 정도가 업체의 일반적인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가 회사 내에 시공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협력업체나 팀에게 외주를 맡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비 창업자가 그 협력업체와 팀에게 직접 작업을 의뢰하면 평당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발품을 팔아서 자재들을 좀 더 싸게 구입하거나 작업 일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평당 75만원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게 어렵느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접 하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고 더 정확히 말해서 배우려는 엄두조차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분이네가 이걸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시만 잘 하면 목수님이나 기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죠. 현장밥 먹는 사람들 성질이 보통 아닌데 어떻게 상대해? 나 더러운 꼴 보기 싫어. 이러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건 기술을 가진 현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었던 옛날 시절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기술 가진 분들이 많아져서 일감을 서로 따려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불친절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그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덕분이네는 이런 이유로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사 순서나 방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대출 받는 것보다 쉽고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건데 안 배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와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다른 곳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고 직접 할 엄두를 안 낼 뿐이지 조금만 알면 어렵지 않게 셀프 시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인테리어의 첫 번째는 철거입니다. 도면부터 그리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기존의 인테리어에서 무언가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도면부터 그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덕분이네는 철거가 된 매장을 보고 인테리어 컨셉을 구상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철거하고 뼈대와 벽만 남겨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을 현장에서는 올바라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일본어의 나쁜 잔재니까 알아만 들으시고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 우리로선 기존의 인테리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경험상 보면 기존의 업종이 카페가 아니라면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창호란 창과 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철거해서 창호를 뜯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거를 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평수가 크지 않다면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이 부분은 철거를 하지 마시고 목재나 금속을 덧대서 리폼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 기존과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만드시던 리폼을 하시던 웬만해선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호는 인테리어에서 전면 외관, 즉 파사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천장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여 년 전 노출 천장이 신선하게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노출 천장입니다. 뭐든지 많고 흔하면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 천장이 노출이 아니라 목공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면 철거하지 않고 천장을 그대로 살리는 것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살리게 되면 당연히 비용적인 면에서도 전략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천장의 형태가 민자가 아니라 우물천장 같이 디자인이 들어간 것이라면 철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에 띄는 시설을 그대로 두면 언밸런스 할 뿐만이 아니라 돈을 아끼려 했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입니다. 애써서 인테리어 했는데 천장 때문에 중고 느낌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벽면도 천장과 유사합니다. 보통 카페에서 벽면 마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목공으로 마감했거나 타일로 마감했거나 노출이죠. 기존의 벽면이 목공으로 마감되어 있고 앞으로의 인테리어도 목공으로 마감할 계획이라면 철거하지 않고 벽면을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당연히 그만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평 이하 같이 평수가 작은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철거할 것을 권합니다. 바닥 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입문과 바닥의 높이, 즉 단차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바닥이 타일인데 또다시 새로운 타일을 붙이려 한다면 소위 말하는 덧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바닥 타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바로 타일을 덧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바닥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종종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단차라면 반드시 바닥을 철거해야 합니다. 바닥 철거는 이렇듯 단차를 고려해서 시공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창호를 철거할 계획이시라면 단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덧방 시공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일 바닥을 철거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은 타일뿐만이 아니라 타일과 바닥을 접착해 놓은 접착제까지 뜯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수가 늘어날수록 바닥 철거 비용도 만만찮게 늘어나게 됩니다. 단차를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시 평수가 적은 매장의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철거할 것을 권합니다. 철거업체는 네이버 카페 인기통이나 업체를 매칭해주는 숨고라는 앱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철거할 부분을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앞서 언급한 부분들의 사진을 말합니다. 바닥 사진, 천장 사진, 벽 사진, 창호 사진 등등. 그걸 핸드폰으로 전송해서 전화로 1차 견적을 받습니다. 이렇게 최소 5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 중 마음에 드는 두세 군데 업체를 현장으로 불러서 세부적인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철거할 부분을 꼼꼼히 지적하고 반드시 철거해 줄 것을 확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 나중에 자꾸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일테면 아까 말씀드린 바닥 타일 철거의 경우 타일만 떼고 그 밑에 접착제는 추가 비용을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접착제까지 떼주세요 라고 얘기해 놔야 합니다. 모든 공사는 견적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철거 공사의 경우 대부분 AS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싸게 견적을 넣어서 일감을 따낸 후에 추가 비용을 붙이는 업체들이 많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섭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팁! 철거를 해놓고 인테리어 컨셉을 구상하자. 창호의 철거 여부는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자. 창호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꼭 리폼을 하자. 천장은 노출인지 목공 마감인지를 먼저 결정하자. 바닥 철거는 출입문과의 단차를 감안해서 결정하자. 철거업체는 인기통이나 숨고에서 고르고 너무 싼 업체는 피하자. 우리는 철거를 마쳤고 매장은 뼈대와 벽만 남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될 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면 도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거나 비싼 비용을 들일 때에만 도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셀프 인테리어에서 도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면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을 잡을 수가 있고 고용한 기술자들에게 쉽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면은 스케치업이나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그려도 충분합니다. 일을 해주는 기술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지 사이즈인 A4의 2배 되는 A2 사이즈의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연필과 지우개도 있어야겠죠. 자주 지워야 하니까 볼펜보다는 연필이 좋습니다.
먼저 용지 사방에 여유가 있도록 하면서 가운데에 내 매장의 형태를 그려 넣습니다. 여유 공간에는 나중에 시설하려고 하는 인테리어 사진들을 붙일 겁니다. 매장의 가로 세로 비율에 신경 쓰면서 형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에 치수를 적어 넣습니다. 물론 철거된 매장에서 미리 줄자로 치수를 재어야 하겠죠. 치수를 적을 때에는 밀리미터 단위로 적도록 하십시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m면 치수로 1000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빈 평면도를 만듭니다. 빈 평면도에 가장 먼저 그려 넣어야 하는 것은 출입문과 바입니다. 바와 출입문은 평면도 구성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의 위치에 따라 카페 인테리어가 결정난다 보시면 됩니다. 바 사이즈는 작은 매장의 경우 가로 4000에 세로 2500으로 하시면 되고요. 큰 매장일 경우에는 가로 6000 이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역시 세로는 2500으로 갔습니다. 바는 앞뒤로 배치되는 더블바 구조가 좋습니다. 앞뒤 바의 각각의 폭은 750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통로는 1000으로 잡으면 무난합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바 옆에 주방이나 창고 같은 별도의 룸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 룸은 바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폭은 바와 같은 250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가로 길이는 최소 2000에서 6000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물론 이보다 더 커도 되지만 전문적인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를 제외하면 바보단 주방이 작은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바와 주방을 그려 넣었다면 다음은 의탁자입니다. 의탁자는 네모로 표기하십시오. 2인 테이블은 가로 2000에 세로 1000이라 생각하고 그리시고요. 4인 테이블은 가로 세로 각각 2000인 정사각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벽면 길이를 감안해서 네모를 그리다 보면 내 매장에 몇 테이블이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네모와 네모 사이를 따닥따닥 붙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동선상에 있으면 1000 이상의 사이를 떨어뜨려 주시고 동선상에 없더라도 의자를 뺄 수 있을 만한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종 배치가 끝났다면 각 벽면을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덕분이네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당연히 컨셉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톤 앤 매너를 정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컨셉을 찾아서 그것에 맞는 벽면 디자인을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먼저 구글에서 원하는 인테리어 이미지를 검색하십시오. 예를 들어 레트로 인테리어라고 치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레트로 스타일의 국내외 인테리어 사진들이 많이 뜹니다.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사진들을 골라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한 사진을 오리고 도면의 여백에 풀로 붙입니다. 천장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선정하여 붙입니다. 꼭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붙여도 됩니다. 사진에 이런 요소들을 합쳐서 벽면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모든 벽면에 사진들을 다 채웠다면 도면이 완성된 겁니다. 이 정도의 도면으로도 충분히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작업이 끝나면 당신의 머릿속에 내 카페의 인테리어 그림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써 인테리어 컨셉도 명확해지고 작업 지시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조명의 위치를 표기한 천장도와 바닥에 타일을 깔 경우 그리는 바닥도 등이 추가로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번 타일이나 조명 시간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깔끔한 도면을 원하신다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그려주는 프리랜서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크몽이나 숨고를 통해 찾으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손으로 그린 도면과 함께 프리랜서가 필요로 하는 추가 치수를 전달하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4대 도면이라고 부르는 파사드, 평면도, 인면도, 천장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원하시면 3D 도면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도면 어려울 것 없다. 손으로 그리자. A2 용지의 형태를 그리고 줄자로 잰 치수를 기입하자.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자. 도면에서 바 위치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탁자는 네모로 표기해서 개수를 파악하자. 벽면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자. 우리는 철거를 했고 철거한 매장을 보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공사의 시작이 바로 설비입니다. 야외 카페처럼 새로 건물을 짓거나 오래된 건물이나 주택을 리뉴얼하는 경우에 이 설비 공사는 하수로 공사와 정화조 시설같이 규모가 커질 수도 있지만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설비 공사는 급배수 공사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하수도가 이미 건물 내에 들어와 있고
내 카페는 그 건물의 한 부분의 호실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술적인 설명에 앞서 설비를 하려면 우선 설비 기술자를 찾아야겠죠. 미국에선 배관공이란 뜻으로 플러머라고 불립니다. 이 플러머도 역시 네이버 카페 인기통이나 숨고 앱을 통해 찾으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내 카페에서 가깝게 사시는 분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인테리어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기술자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급배수 공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갈까요? 지금 보시는 도면은 제가 그린 일반적인 바의 배치도입니다. 보통 바 길이는 6m 전후가 무난합니다. 주방은 3, 4m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스가 있으니까 이쪽이 앞바가 되겠습니다. 손님이 여기 서게 되겠죠. 특별히 핸드드립을 하는 매장이라 가정하고 피처 린서를 넣었습니다. 이 경우 피처 린서 옆에 소형 싱크대를 두면 여러 면에서 유용합니다.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카페는 이렇게 주방 안에도 싱크대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싱크대가 뒷바의 메인 싱크대, 앞바의 보조 싱크대, 그리고 주방 싱크대 해서 3개가 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설치할 기계들을 배치시킨 바 배치도를 만드십시오. 물론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급수. 급수는 물이 공급되는 파이프입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라면 모두 급수처가 됩니다. 기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커피 머신은 물이 나오니까 급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빙기도 물을 쏘아서 얼리니까 급수가 필요하고요. 아이스크림 머신도 물을 넣어 얼리니까 급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카페는 바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계를 커피 머신 업자에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커피 머신 기술자는 커피 머신을 설치하면서 다시 급배수 라인에 손을 대게 됩니다. 즉, 설비 기술자가 설치한 방식과 커피 머신 기술자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급수는 싱크대에만 하면 됩니다. 커피 머신을 설치하면서 급수가 필요한 다른 기계에도 관을 연결하는 게 일도 쉽고 뒷정리도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메인 싱크대에서 관을 빼서 각각의 기계에 점프를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비 공사에서 급수는 싱크대에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계를 각각 따로 구입하신다면 만일을 위해 급수가 필요한 모든 곳에 급수관을 빼놓는 게 좋습니다. 급수가 필요한 모든 곳은 배수가 필요한 모든 곳과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기계는 급배수가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빨간색 원으로 표기할 모든 곳에 급수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급수를 파란색 원으로 표기하도록 합니다. 메인 싱크대에 파란 거 하나, 주방 싱크대에도 하나, 마지막으로 보조 싱크대에도 하나. 이렇게 급수 표기를 마쳤습니다. 배수는 물이 빠져나가는 파이프입니다. 먼저 당연히 싱크대 3개의 배수를 표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수 위치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카페에서 바 하부에 기계가 위치할 경우 테이블 냉장고를 제외하곤 대부분 배수가 필요합니다. 역시 아는 바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커피 머신, 제빙기 2대, 아이스크림 머신 모두 배수가 필요하죠. 여기에도 빨간색 원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다 하고 보니까 제빙기 쪽에 배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곳에 있는 제빙기 2대의 배수를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남는 하나는 원위치. 이제 배수 표기도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부터 빙수 아이콘이 있죠. 빙수기는 여름 시즌에 사용하는 거라 다른 시즌에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빼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빙수기 종들은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아서 어디에든 놓을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눈꽃 빙수기를 설치하실 계획이시라면 급배수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눈꽃 빙수기에도 공냉식이 있어서 급배수 시설이 필요 없는 기종도 있지만 덕분이네는 가능하다면 순행식을 하라고 권합니다. AS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방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작업대 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배수만 표기하고 급수는 커피 머신 기술자가 점프해서 연결하기로 합니다. 급수처 3곳, 배수처 8곳이 이 카페의 최종 설비공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급배수 시설 위치를 결정하고 표기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출력해서 설비업자에게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설비는 급배수다. 급수처와 배수처를 미리 정하고 설비 기술자를 만나야 한다. 2. 바 배치도를 그리고 급수처는 파란색으로 표기하자. 모든 기계마다 급수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싱크대에만 급수처를 두자. 3.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을 사용하는 곳은 모두 배수처다. 제빙기가 2대일 경우 배수처는 하나만 표기하자. 4. 눈꽃 빙수기는 순행식을 쓰자. AS 걱정이 없다. 우리는 카페 공사의 시작인 설비를 방금 마쳤습니다. 이제 전기기사님을 섭외할 때입니다. 전기는 설비와 더불어 공사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기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보면 노출 인테리어를 제외하곤 전기선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전기선이 벽 뒤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기공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카페 전기공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관여해야 할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들면 전문 분야라 머리만 아파집니다. 첫째, 승합을 하고, 둘째, 전선을 깔고, 셋째, 콘센트를 만들고, 넷째, 조명을 다는 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전기 승합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전력, 전압, 이런 말 하면 머리만 아프죠? 특히 문과 출신 분들은 더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승합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몇 킬로의 전기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전기 승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카페를 오픈하고 사용해 보기 전에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기사님도 잘 모를 뿐더러 계산법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많습니다. 결국 카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감으로 정하는 것이 최선인 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사용 전력은 오픈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카페의 영업 활성도에 따라 매달, 매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험 많은 덕분이네가 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승합 기준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평 이하이면서 사이드 메뉴가 하나인 카페는 계약 전력을 10kW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승합하지 않은 상가의 기본 전압은 3kW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7kW를 승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평 이하이면서 사이드 메뉴가 2개인 카페는 계약 전력을 15kW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평이 넘어가는 대형 카페나 야외 카페는 기본 15kW의 냉난방기 사용 전력을 추가로 더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사용 전력에 관해서는 경험 많은 전기기사님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덕분이네는 모든 문제를 상식적이고 쉽게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승합을 제외한 둘째, 셋째, 넷째의 사항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만 알면 모두 해결됩니다. 바로 전기가 필요한 곳을 아는 것입니다. 설비에서 물이 필요한 기계의 급수처를 정하듯이 전기도 전기가 필요한 위치를 정하고 그것을 전기기사님께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그럼 이제 전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보러 갈까요? 제일 먼저 전기를 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주었어요. 그 전기를 우리 카페로 받아야 해요. 어디로 받아야 할까요? 받는 곳이 바로 분전함입니다. 뭐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두꺼비 집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규모가 클 때는 분전반 이전의 상위 개념인 배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기기사님이 분전함 어디에 달까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 눈에 가장 적게 띄이는 곳을 찾아서 여기에 달아주세요 하면 끝입니다. 전기가 필요한 곳 첫 번째는 당연히 콘센트의 위치일 것입니다. 바에 기계를 사용하려고 해도 콘센트가 필요하고 손님이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해도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도면에 콘센트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전 반셀프 인테리어 도면 영상에서 직접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법과 외주를 맡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도면에다 콘센트가 필요한 위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바의 경우는 바 상판 위쪽 보이는 곳에 설치할 콘센트와 바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할 콘센트를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홀 바닥이나 벽 하부 쪽에 위치할 콘센트도 표시해 주십시오. 액자를 비춰줄 갤러리 등, 벽 등 또는 불이 들어오는 쌀물들은 주로 벽 상부에 위치하게 되니까 이 역시도 별도로 표기해 주세요. 그렇게 표기된 도면을 전기기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의 시작인 배전함에서 각각의 콘센트까지 가는 전선의 길은 전기기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최종 사용처만 정확히 지정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조명일 것입니다. 조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레일등, 샹드리에, 펜던트, 지중등, 스탠드. 그것이 무엇이든 조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 위치를 표기하는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도면에 조명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각형이나 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카페에서 흔히 사용하는 레일을 표시한 겁니다. 이 레일에 등을 다는 거죠. 펜던트나 스탠드들도 각각의 위치를 표기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위치만 정확히 지정하면 됩니다. 결국 모든 조명엔 불이 켜져야 하고 불이 들어오려면 전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셔서 위치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전기공사는 승합하고 전선을 깔고 콘센트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는 일이다. 2. 중요한 것은 내 카페에서 전기가 필요한 곳을 찾는 일이다. 3. 전기가 필요한 곳의 시작은 분전함이다. 4. 내 카페의 전기 사용처 1은 콘센트 위치다. 5. 내 카페의 전기 사용처 2는 조명 위치다. 목공은 카페의 구조를 짜고 모양을 결정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목공은 목수가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목수라고 다 같은 목수가 아닙니다. 목수마다 그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목수의 실력에 따라 카페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공 작업에서 실력 있는 목수를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목수가 작업한 다른 카페를 꼭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 카페 주인에게 목수에 관해 물어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목수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근처 목재소에 가서 소개를 받는다. 둘째, 네이버 카페 인기통이나 모바일 앱 숨고를 통해서 견적을 요청한다. 셋째, 아는 인맥을 통해 수소문한다. 이렇게 적어도 5명의 목수를 만나서 확인해보고 비교할 것을 권합니다. 목수의 임금은 오야지 목수의 경우 35만원 전후이고 부목수의 경우 25만원 전후입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목수를 찾았다면 이제 작업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도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2번째 시간 도면편에서 도면 그리는 법에 대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면과 더불어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모양이나 스타일이 담긴 다른 매장의 샘플 사진을 준비하시고요. 이 샘플 사진은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도면과 샘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업 지시를 하면 됩니다.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목수를 만나면 일일이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완성시켜줍니다. 이 경우 가장 쉬운 게 목공 작업이 됩니다. 하지만 실력 없는 목수를 만나면 최악의 경우 다 뜯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목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공정 중에서 가장 비싸게 보이는 공정이 목공입니다. 인건비가 제일 비쌀 뿐더러 자재값도 적지 않게 듭니다. 그래서 목공 작업은 작업 일수를 줄이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법입니다. 작업 일수를 줄이는 팁을 드리자면 목공을 할 곳과 목공을 하지 않을 곳을 명확히 정하라는 겁니다. 예전엔 천장과 벽면 모두에 목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노출 천장은 물론 일부 벽면이나 심지어 바까지도 목공을 하지 않고 빈티지스럽게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목공을 할 곳과 목공을 하지 않을 곳을 미리 정하고 목공을 하지 않을 곳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은 줄게 됩니다. 물론 빈티지로 스타일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빈티가 나서는 안 됩니다. 카페 목공에서 목수의 실력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바입니다. 앤틱, 모던, 곡선, 시스템 수납 등등 모든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표현해낼 줄 아는 목수가 실력 있는 목수입니다. 바를 짤 때 보여지는 바깥면도 중요하지만 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안쪽 수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력 있는 목수를 만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퀄리티와 편의성이 높은 것을 제안해주고 결과물도 완성도 있게 나옵니다. 그런 목수를 만났다면 나는 큰 스타일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그가 제안하는 디자인으로 믿고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바 높이는 900 전후,
폭은 앞뒷바 각각 750에서 950, 가운데 통로는 1m 전후가 일반적입니다. 목공을 하면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전기와의 협업입니다. 목공 전에 전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면 전기선이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카페 사장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과 콘센트의 위치를 카페 사장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위치란 건 없으니까요. 차분히 가게와 도면을 보면서 조명과 콘센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표시해서 목수와 전기기사 모두에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목공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목수와 전기기사를 같이 만나서 전기와 관련된 이와 같은 상황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배전반의 위치도 서로 공유하면 됩니다. 카페에서 붙박이 의자를 할 경우에는 목공에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흔히 보는 붙박이 의자와는 달라야겠죠. 우선 클래식한 연출을 위해 유럽식 몰딩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좌판이나 등판에 원형의 홈을 파고 천을 방석이나 등받이 개념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엉덩이 받침 부분에 뚜껑을 달아 수납 공간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좌판 아래 다리 부분에 경사를 주어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좀 비싸긴 해도 밖에서 가구처럼 만들어 와서 조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치도 벽에 붙일 수도 있고 홀 중앙에 설치할 수도 있고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 디자인을 줄 수도 있겠죠. 이왕에 붙박이 의자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렇듯 목수와 상의해서 특별한 붙박이 의자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인테리어에서 베이스 마감이 좋으려면 목공과 도장이 좋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장을 잘못하면 다 잘해놓고도 끝에 가서 망쳤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같은 돈 들여서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도장 방식에 따라 일의 공정이 다르고, 공정이 다르니 소모되는 인력과 기간이 다르고, 그로 인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뿐인가요? 거기에 실력 차이란 변수가 또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처음 공사를 접하는 우리들에게 도장 마감의 퀄리티는 복불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감 안 좋은 거 우리들에게만 보이지 손님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하는 화이트 도장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덕분에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는 몇 년만 지나면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가 반셀프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마감의 퀄리티에 대한 자신의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도장 공법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프레이 도장에서부터 침적 도장, 정적 도장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공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딱 4개만 알면 됩니다. 당연히 이 공법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1. 기계도장, 스프레이 도장, 피스칠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프레이 기계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넓은 면적을 단번에 도포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결이 남지 않아서 가장 퀄리티가 좋고 비용도 비쌉니다. 페인트가 원하지 않는 곳에는 튀지 말라고 하는 보양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비닐과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면을 덮어주는데 이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거라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실제 페인팅하는 돈보다 보양 작업하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도장은 페인트 낭비율도 높아 재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고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 구식 도장법인 롤러 도장도 많이 합니다. 2. 롤러 도장. 롤러에 페인트를 묻혀 작업할 면에 여러 번 발라주는 공법입니다. 집에서 페인팅을 할 때 셀프 시공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 구식 공법입니다. 롤러에 붙어있는 털들이 결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을 어떻게 이쁘게 보이도록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곳에는 취약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가로 도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롤러 도장 잘 하시는 분을 찾아 그분이 한 곳을 검증해보고 일을 맡긴다면 가성비 높은 공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 붓도장. 페인트 붓으로 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공법이죠. 하지만 아무리 붓질을 잘하더라도 태생적으로 붓으로 인한 결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 결을 예쁘게 보이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결이 남는 것을 싫어하지만 덕분이네는 괜찮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님들은 결을 보고 카페의 완성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할 면이 적다면 추천할 만한 공법입니다. 4. 에폭시 시공. 카페 바닥의 대부분은 에폭시로 시공됩니다. 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값이 싼 에폭시 시공은 수명이 짧습니다. 에폭시도 하도, 중도, 상도를 다 하고 라이닝 타입으로 두껍게 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값이 비싸집니다. 근데 비싸다면 굳이 에폭시 시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싼 값에 에폭시 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 3년이 지나 카페 바닥이 들뜨는 곳이 많아지고 싸구려 바닥이라는 오명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싸다는 이유로 에폭시 시공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에폭시 시공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도를 바르고 그것이 마른 뒤 상도라고 불리는 코팅을 해주면 됩니다. 하도는 바닥과 상도의 접착도를 높여주는 일종의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페인트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딱 3가지만 알아두도록 하죠. 카페 인테리어에서 흔히 쓰이는 페인트 종류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그리고 비닐 페인트가 있습니다. 1. 수성 페인트. 물로 쉽게 희석할 수 있는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입니다. 요즘은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죠. 하지만 물에 쉽게 희석된다는 것은 물에 약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 주방, 화장실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때를 잘 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유성 페인트. 기름으로 희석하는 페인트이기 때문에 물에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많이 사용되죠. 이렇듯 내구성이 우수한 반면에 냄새가 심하고 인체에 해롭습니다. 당연히 실내에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3. 비닐 페인트. 카페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비닐 수지가 들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다 보면 VP 도장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겁니다. 이 VP가 바로 비닐 페인트란 뜻입니다.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 때도 덜 타고 물에도 조금 더 강합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광택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광, 유광, 반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덕분이네는 반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원하는 색이 분홍색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도장 기술자분이 색색이 들어가 있는 작은 책자, 즉 칼라칩이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칼라칩이란 그 페인트 브랜드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색을 모아놓은 작은 책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조색을 하자고 할 겁니다. 현장 조색이란 여러 색깔의 페인트를 사다가 현장에서 직접 섞어가면서 원하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덕분이네 경험상 이렇게 나온 컬러가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페인트는 섞었을 때 다르고 처음 발랐을 때 다르고 두 번째 발랐을 때 다르고 마르고 나서 다르고 그로부터 2, 3일이 지나면 또 다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스도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페인트 브랜드가 꽤나 많습니다. KCC, 노르표, 제비표, 벤자민 무어, 팬톤 등등.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컬러 차트를 확인하고 원하는 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각 브랜드마다 색이 다르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원하는 색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페인트 색을 결정한 다음 도장 기술자에게 몇 통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고 그 양만큼 페인트 회사에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국내 페인트 브랜드인 경우에는 내가 사는 주변 가까이에 대리점들이 있어 보다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장 기술자를 섭외하기 전에 페인트 색과 페인트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는 것도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색과 브랜드를 골랐으면 그 브랜드 지점을 찾아가서 믿을만한 도장 기술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브랜드의 페인트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소개시켜 줄 거니까요. 그렇게 소개받은 도장 기술자가 먼저 작업을 했던 공간을 찾아가서 살펴본 뒤 마음에 들면 섭외하시면 됩니다. 목공, 페인트 모두 엉망으로 망쳤습니다. 아, 내 카페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우리에겐 조명이 있습니다. 빛을 차단하고 실내를 어둡게 만든 뒤 조명을 디자인하십시오.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요. 이것은 덕분이네가 조명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극단적 예시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조명은 카페의 꽃입니다.
로맨스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할 수도 있으며 차분히 가라앉게도 할 수 있습니다. 조명만 잘해도 카페는 삽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보통 공사가 끝나갈 즈음에 몇 개의 조명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고르라고 합니다.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가 협력하고 있는 조명 가게에 가서 보고 고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카페 사장이 그의 취향에 맞는 조명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조명 제품 하나하나가 손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명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합니다. 손님들 역시 숲을 보듯 조명을 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자체가 감동이지 별 하나하나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 제품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장소에 여러 종류의 조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 천장입니다. 조명에 있어 천장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장 많은 조명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노출 천장은 마감 천장보다 다양한 조명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할로겐이나 다양한 매립식 조명은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 생각해서 노출 천장을 선호하시는데 실제로는 비용이 적게 들지도 않고 이래저래 디자인 제약도 많은 게 노출 천장입니다. 예전엔 빈티지하고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 약간은 식상한 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노출 천장과 조명은 공사를 완료하는데 너무도 편한 게 사실입니다. 전기기사님께 이렇게 말만 하면 되거든요. 노출 천장에 레일 깔고 스포트라이트 하려고요. 그럼 거의 모든 전기기사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너무도 많이 해본 작업이거든요.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노출 천장에는 대부분 레일을 설치합니다. 레일이란 말 그대로 전철처럼 전기가 흐르는 길입니다. 이 가느다란 철제로 된 길에 스포트라이트라 불리는 조명을 끼우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카페 배너가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 배너 이후 노출 천장의 레일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카페 스타일에 정형이 되었습니다. 카페 스타일의 고깃집, 카페 스타일의 분식집, 카페 스타일의 미용실. 아무튼 카페 스타일을 표방하고 만들어지는 모든 매장의 천장을 보면 대부분 노출, 레일, 스포트라이트입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카페 스타일의 무난한 매장을 만들 수 있는 조명입니다. 마감 구조물, 쓰기 싫은 말이지만 일본말로 덴조라고 불리는 것을 천장에 대고 목재로 모두 마감하는 것을 마감 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장을 마감하면 모든 조명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변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목공과 전기의 협업만 잘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천장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감 천장을 할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물천장입니다. 원래 우물정자 모양의 천장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변형되어 천장이 우물처럼 푹 파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됩니다. 아무튼 카페의 경우 천장에 여러 형태로 푹 파여진 공간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로 간접 조명을 심어 분위기를 더하게 됩니다. 우물의 공간과 그렇지 않은 둘레의 공간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스타일이 다른 조명을 심어서 새로운 감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공부를 해야 하고 내공이 필요한 공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카페를 만들고 싶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벽에 조명을 설치하면 분위기가 훨씬 업됩니다. 설치를 위해선 벽 목공 작업 때 미리 전기선을 빼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벽 조명의 위치를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벽 조명을 골라서 달아도 되고 기능적으로 액자를 비춰줄 갤러리 등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로 치자면 벽 조명은 귀걸이 같은 겁니다. 귀걸이를 걸면 더 예뻐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더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벽등을 설치할 땐 전체적인 스타일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고급 호텔에 가면 방 한두 군데는 긴 스탠드 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켜놓았을 때와 안 켰을 때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또 내 책상에 있는 스탠드를 킬 때와 안 킬 때는 어떻게 다르던가요? 스탠드는 벽등과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스탠드는 카페가 완성되고 나서도 선만 콘센트에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카페가 완성되고 조명이 부족한 곳이 있다 판단되면 스탠드 등을 갖다 놓으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확 살게 될 것입니다. 카페는 스타일에 따라, 점주의 의도에 따라 밝기, 즉 조도가 달라집니다. 어두움을 스타일로 하는 매장이라면 조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 올 화이트 스타일을 추구하는 매장이라면 조도는 밝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도는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다르지만 말이죠. 하지만 초보 창업자인 우리가, 그것도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에선 조도를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구상하는 천장 조명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그와 비슷한 매장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찾으면 전기기사님께 보여드려야 하니까 사진도 찍고 짧은 영상도 만드십시오. 당연히 그곳 조도가 어느 정도인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덮개라는 뜻의 라틴어 테굴라에서 유래된 타일은 아주 오래된 인테리어 재료입니다. 종류도 많고 그에 따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타일에 관해 전문적으로 다 아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우리는 시공을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을 잘 시킬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된다는 게 덕분이네의 생각입니다. 카페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타일의 재질 2개와 형태 3개.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어렵지 않게 타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실까요? 카페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타일의 재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세린 타일과 폴리싱 타일이 그것입니다. 포세린 타일은 코팅 처리를 하지 않아서 표면이 거친 느낌이 납니다. 현장에서 흔히 무광이라 부르는 타일이고 덕분이네가 선호하는 타일의 재질입니다. 카페에서 무광이 좋은 이유는 조명이 비춰도 빛이 반사되지 않고 은은하게 먹어주기 때문입니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코팅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쉽게 끼고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덕분이는 자연스럽게 때가 끼는 것을 흉하다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격에 따라 청소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폴리싱 타일은 매끄럽고 광이 나도록 만든 것으로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입니다. 흔히 유광 타일이라고 하고 빛을 받으면 반사를 하기 때문에 번들번들합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죠. 내구성이 우수하고 청소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이네는 주로 주방 벽면과 화장실에 많이 씁니다. 홀 바닥용으로 폴리싱을 사용하게 되면 자칫 촌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꺼리는 편인데 특별한 인테리어 컨셉을 기획하고 그것과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을 때만 홀 바닥용으로 사용합니다. 결정적으로 미끄럽습니다. 타일의 형태는 정말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거 장단점을 다 알면 타일 가게를 차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 역시 주로 사용되는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각 바닥 타일. 한쪽 면의 길이에 따라 호칭을 정합니다. 주로 바닥에 사용됩니다. 한쪽 면이 200mm면 200각, 400mm면 400각, 600mm면 600각이라고 부릅니다. 크면 클수록 멋집니다. 600각 이상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웬만한 규모의 카페에서 바닥에 600각 정도의 타일만 깔아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문제는 비쌉니다. 그래서 400각을 선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200각을 쓰기도 합니다. 화장실 바닥은 주로 200각에서 300각을 씁니다. 직사각 벽 타일. 다음 형태의 타일은 직사각 타일, 브릭 타일, 주방 타일이라고 불리는 타일입니다. 웬만한 바나 주방의 벽면을 보면 이런 형태의 타일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타일에서 디자인만 바뀌는 거죠. 카페도 마찬가지로 바나 주방의 벽면의 경우 이 형태의 타일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보통 25mm에서 45mm 크기 소형 타일을 하트론지라고 부르는 300mm 사이즈의 뒷판에 여러 개를 붙여서 판매하는 타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형 타일은 일일이 붙이기 힘드니까 300각 크기로 붙여서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이 쉽고 셀프 시공도 어렵지 않은 타일입니다. 주로 화장실 벽면에 많이 사용하고 컨셉에 따라선 바 뒷벽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일은 타일 가게에 가서 보고 고르는 게 정석이죠. 그러셔도 되고 좀 더 가격을 줄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덕분인의 경험상 인터넷에는 있는데 타일 가게는 없는 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일 품목을 동남아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오프라인을 거치지 않고 싸게 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온라인 규모가 오프라인을 넘어서니까 도매 없이 직거래를 하는 거죠. 보지 않고 사도 되나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매장에서 이미 내가 본 적이 있는 타일들이 많을 겁니다. 본 적이 없다면 시공된 곳을 물어보면 됩니다. 주문은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수량을 체크해야 로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타일 기술자를 섭외하시고 그분께 필요한 양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곱미터의 일본식 용어인 해배로 몇 해배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알려준 치수대로 인터넷 업체에 전화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타일이 도착하면 타일 기술자는 그 타일로 시공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르고 박고 붙이는 인테리어 공정, 즉 하단 것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밖에서 만들어서 내 카페의 중요한 곳곳에 설치하는 공정입니다. 간판, 액자, POP, 메뉴판 등등 디자인을 하고 공장에서 만든 다음 매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 기간은 웬만큼 초대형 카페가 아니라면 하루 안에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판과 사인물이 설치되면 설치하기 전의 매장과 설치한 후의 매장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간판과 사인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의 활용 점정이라 할 수 있죠. 카페 스타일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길을 가다가 아무 카페나 들어가는 그런 소비 시대가 아닙니다. SN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님들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굳이 필요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간판을 달 때 내 카페에만 간판이 없다면 뭔가 쿨하고 도도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핫한 매장들이 간판이 없거나 아주 작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간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간판이 없을 경우에는 카페가 힙하고 스타일리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간판 가게는 지방의 소도시에도 있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판을 직접 제작하는 공장은 가게에 비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수주를 받으면 공장에 다시 제작 의뢰를 합니다. 간판 가게들은 주로 설치비와 중간 마진으로 이문을 남깁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는 공장과 직거래를 하는 것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간판과 달리 특수 사인물의 경우에는 공장이 더 적습니다. 있어도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간판 가게들은 주로 서울에 많이들 맡깁니다. 결국 퀄리티가 높고 공장을 보유해 가격이 저렴한 서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울과 멀어질수록 출장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분들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도 견적을 알아보고 전국구로 일을 하는 서울 업체도 같이 견적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가격과 퀄리티를 비교해 보면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이네가 추천하는 전국구 업체에 대해서는 덕분이네 마인드 창업비용 편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판 디자인은 간단합니다. 이미 정한 내 카페 로고 파일을 업체에 전달해주면 알아서 시안을 보내줍니다. 그 중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사인물입니다. 사인물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인물의 종류는 너무도 많습니다.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인물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메뉴판, 메뉴 POP물 3종, 유리나 벽에 부착하는 스티커나 스카시, 벽에 거는 액자 또는 판넬, 배너, 현수막. 이 중 내 카페에 필요한 종류는 간판 업체와 상의하시고요. 사인물 종류가 결정나면 디자인만 업체에 전달하면 됩니다. 간판 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별도의 디자인 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퀄리티가 살려면 모든 사인물이 일관된 스타일과 독창성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마케팅 크몽에 들어가셔서 사인물을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를 찾으십시오. 많은 프리랜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내 카페의 스타일과 맞는 디자이너를 찾아 의뢰하시면 됩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전문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간판과 사인물은 내 카페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창의적인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모쪼록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의 의탁자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어떤 가구를 내 카페에 놓을지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창업자는 인테리어의 컨셉이나 톤 앤 매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 기준에 맞는 의탁자를 상상하며 꿈꾸기 때문인데요. 대화를 나누면 보통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의탁자를 놓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도 놓고 싶고 저것도 놓고 싶은 거죠. 덕분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님이 좋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손님도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결론은 최초에 잡은 인테리어 컨셉의 의탁자도 같이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인테리어 끝났으니까 의탁자는 내가 좋아하는 걸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 컨셉이 빈티지면 빈티지 스타일의 의탁자를 넣어야 하고, 화이트 톤의 라이트 우드 스타일이면 라이트 우드로 된 의탁자를 넣어야 합니다. 결국 의탁자는 하드웨어 인테리어에 딸린 하나의 소품입니다. 8개 이내의 테이블을 가진 매장의 의탁자는 한 종류로 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20평에서 25평 매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작은 평수의 홀 매장은 손님이 매장을 들어왔을 때 한눈에 인테리어 컨셉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의탁자가 눈을 현란하게 한다면 직관력은 떨어지게 되고 이내 기대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고 그런 카페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쿨하게 한 종류 한 톤으로 가십시오. 매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테이블과 의자는 한 종류여야 합니다. 30평이 넘어가는 매장은 제법 큰 매장입니다. 예전엔 대형 매장이라 부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개설 최소 평수가 30평이었는데 요즘은 45평입니다. 어찌되었던 30평 이상의 매장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홀 매장 카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평수입니다. 이 정도의 평수라면 인테리어 컨셉을 잡을 때 섹션을 정할 것입니다. 이쪽 섹션은 연인석, 이쪽 섹션은 혼자 오는 사람들을 위한 혼석, 그리고 이쪽은 단체석. 이렇게 섹션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각각의 섹션마다 의탁자 종류를 다양하게 바꾸어도 됩니다. 의탁자의 종류, 색깔, 재질 등 다양성을 주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야외 카페 같은 대형 매장은 대부분 2층입니다. 이럴 땐 층마다 의탁자의 컨셉을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컨셉이 1층은 빈티지 스타일이고 2층이 앤틱이라고 해보죠. 그럼 의탁자는 1층의 경우 빈티지에 어울리는 금속 재질의 의탁자를 넣고 2층은 유러피안 앤틱 가구를 넣는 것이죠. 초대형 평수의 경우는 각 층이 워낙 커서 섹션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섹션마다 종류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의탁자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잘못하면 인테리어를 망치는 요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인테리어를 망치는 그런 요소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손님이 좋아할 만한 의탁자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의탁자는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제일 쌉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구입하려면 운송비도 협의해야 하고 AS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20평 이하의 매장에 들어가는 한 톤의 의탁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가격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같은 종류의 의탁자만 구입할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평수가 크고 종류가 다양하다면 가구 전문 업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업체란 동남아 가구를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덕분인의 마인드 창업 비용 편을 보시면 의탁자 업체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반셀프 인테리어의 마지막 편인 의탁자에 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 시리즈 영상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사실 이런 전문적인 영상은 제작 시간이 긴데 반해서 조회수가 엄청 안 나옵니다. 나름 구독자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덕분인의 반셀프 인테리어 영상 시리즈가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